네, 어제 오전 11시에 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6.8%를 웃돌면서 1분기와 같은 7%를 기록했는데요. 중국 경제 둔화세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DP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07년 리커창 총리가 중국 GDP 데이터를 믿지 말아라, 조작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GDP 데이터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에서의 발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지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중국 데이터를 100% 신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표본이 되는 지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중국 내에서 이런 데이터를 추적하는 기술,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현재 전체적인 경제 추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악화가 나타날 것이냐, 그러면 중국은 부양책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미국도 지금 분기마다 예비치, 그다음에 실제치, 그다음에 후속치를 계속 내놓으면서 경제 지표를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 발표되는 예비치 지표도 믿을 수 없는 지표죠.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신뢰성 자체를 우리가 논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지표의 흐름, 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를 살펴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고도 성장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7%면 거의 최저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실물 지표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도 그렇고요.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등 전반적인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지금 3차 산업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2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산업별로 봤을 때도 최근에 내구 소비재 쪽의 움직임은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핵심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게 부동산 쪽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의 부동산 투자이기보다는 최근에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쪽의 판매 금액은 또 늘어남으로써 일선 도시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번 GDP 상승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소매 판매 쪽에서 살펴보시면 늘어나고 있는 게 부동산이 좋아지면서 가전, 가구와 같은 주택과 민감한 그런 산업 분야들이 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셔야 될 게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그 질적인 변화의 핵심에서는 과거엔 고정 투자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소매 판매와 소비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 또 서비스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는 급격한 하락 추세는 조금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의 방점을 찍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조작이 됐든 아니든 어쨌든 7%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양적인 부분보다도 질적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다. 그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과 함께 우리 시장에까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정부에서도 정책을 내놓게 될 텐데 전체적인 시작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주시죠. 네, 그런 질적인 변화에 우리가 맞춰가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중국 GDP가 이 정도 나왔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업종별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의 업종별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석탄이라든지 철강, 금속, 비철금속 이런 쪽은 오히려 투자 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중국 수요는 여전히 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신에 인터넷이라든지 정보기술 쪽,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은 투자 금액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인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40%가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의 부품, 첨단 부품주라든지 첨단 산업과 관련돼 있는 중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선박이나 항공우주, 설비 제조와 같은 이런 쪽의 이익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첨단 산업과 관련된 부품주들의 흐름은 여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와 소비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이 여전히 이어져야 되겠다.
과거와 같은 뭐 석유화학 제품들, 소재 쪽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고 경기에 민감한 종목군들의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자동차 쪽도 최근에 중국이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중국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업체들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데이터 발표에 따른 우리나라 업종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슈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너무 크게 밀려나서 이 관련주들을 좀 분석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글로벌 조선주들의 흐름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어떠한 양상 보여주고 있나요? 네, 조선산업 전체를 보시면 부진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신조선가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락슨 신조선가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어서 간신히 정말 BEP를 맞추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발주 금액도 보시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7년도에 이 빅사이클 이런 건 앞으로 절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조선업의 빅사이클은 최소 3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빅사이클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탱커나 가스선 중에서도 LNG선 일부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정도가 눈에 띄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벌크선은 전혀 수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조금 늘고 있는데 최근에 컨테이너는 일본과 나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동안 가져가지 못했던 컨테이너 쪽이나 LNG선 같은 것들을 수주하고 해양설비 쪽을 수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좋아지고 그래서 뭐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히타치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가 동향은 최근엔 안 좋지만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신고가를 쳤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아주 안 좋았다가 회복되면서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중국의 주요 조선업체들도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고 벌크는 뭐 그쪽이 다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여객선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거의 못 가져오고 중국과 일본이 나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조선사들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여기저기 치이고 있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성장도 정체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업황 전체가 조선업종이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어제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 부분의 손실 2조 원대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투자자들 충격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삼성중업도 그랬고 현대중업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였죠. 전반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였죠. 수주한 공세에서 미청구 금액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매출액 대비해서 미청구 공사 금액을 봤더니 대우조선해양이 최대치라는 거죠. 문제는 최대치도 문제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술이 안 돼서 제대로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 청구를 아예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엔지니어링하고도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도 기술도 안 되는데 일단 싸게 수주만 해왔다가 실제로 만들지를 못해서 청구 자체를 못해서 그거를 이제 대손상각하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건데요. 아마 대우조선해양도 작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하면서 이제 실적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데다가 보시면 조선업 빅3 중에서도 차입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혼자 지금 30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만기도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무 구조도 안 좋아졌죠. 그다음에 이번에 미청구 금액을 반영하면서 실적도 대규모 상각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악재로 돌아오니까 어제 연기금이 대거 내다 팔면서 어제 기관이 팔았지만 실제로 기관이 판 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 한 종목에 관련돼 있는 매도 금액이 무려 1,500억 정도였기 때문에 기관이 팔았다라기보단 연기금이 대우조선해양을 손절매하면서 기관이 매도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오히려 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저께 수급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본다면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회복될 가능성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전략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조선업에 대한 신뢰, 플랜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종목으로 봤을 때 어저께 이제 많이 떨어진 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은행주인데 은행주는 조금 심하지 않았나? 이게 정말 워크아웃으로 가고 대규모 상각을 해서 갖고 있는 채권들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러면 어저께 하락이 설명이 되는데요. 만약에 자율협약으로 간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대손상각 부분은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저께 주가 하락 부분은 조선주보다는 오히려 은행주가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은행주 쪽에서의 단기 트레이딩 기회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우조선 이슈가 터지면서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은행주들이 다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은행주들의 낙폭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 오늘장 시작하실 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략을 알차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